여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정치학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목격한 역사적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에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시위로 얼룩진 미국의 한 언론인은 한국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그날 밤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충격에 빠진 것일까요? 평화로운 시민저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 겨울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걸어 나왔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요. 날씨는 매서운 추위였고 바람은 제 볼을 따갑게 때리며 마치 자연이 뭔가 경고라도 하는 듯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았죠. 사실 서울은 여러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은 처음부터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헌법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 초청받은 자리였거든요. 예전에 한창 초조했던 어린 연구원 시절에 잠깐이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 덕분에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기억은 지금도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면서도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켜요. 당시에는 제가 한국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적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번 방문은 조용하게 지식을 나누고 배우는 기회가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는 순간부터였어요. 기사님이 공손히 어디로 가는지 물으셨고 저는 서울 중심부 근처에 있는 호텔 주소를 말씀드렸죠.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보이는 거리였어요. 넌사인이 깜빡거리고 빌딩들이 불빛을 내뿜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면 아래로 무언가 어색하고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알림 하나가 떴는데 현직 대통령 계엄령 선포라는 메시지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계엄령이라니요? 그것도 한국에서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려진 나라잖아요. 독재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유로운 사회를 만든 나라였는데 그 모든 진보가 순식간에 위험에 처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많은 메시지와 뉴스 업데이트를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인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서 영어 매체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했어요. 상황은 사실이었어요. 대통령이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헌법 체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옛날 군사 정권이 다시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설계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 창밖으로는 익숙한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아파트, 빛나는 전광판, 겨울 나무가 늘어선 넓은 도로들. 그런데 이제는 그 거리를 군인들이 행진할 것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머릿속에 그려졌고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골목과 동네에서 불안감 속에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까? 군대가 무력을 사용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친절한 프론트 직원이 키를 건네줬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평소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강연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학술적인 대화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짝이는 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영웅도 아니고 그냥 학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상황이 묘하게 저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민주주의는 스스로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늘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한국이 더 자유로워지고 인권을 존중하고 열린 정치 공간을 유지하려는 결단을 목격했었는데요. 지금 그 모든 노력이 위험에 처한 걸까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천천히 짐을 풀면서 한국 헌법에 대한 제 강의 자료와 책들을 책상 위에 올려놨죠. 원래 계획은 단순했어요. 과거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술적인 지식 교류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비극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요. TV를 켜서 뉴스 채널을 넘겨봤어요. 기자들의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진지했어요. 군인들이 주요 정부 건물 주변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모이지 못한다면 계엄령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은 걱정들로 가득했죠.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와 가족들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상상만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을 테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던 시절을 기억할 테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평화롭게 저항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억압이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까요? 저는 밖으로 나가 직접 서울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학자로서 정치적인 모임 근처에 있는 게 환영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호기심이 끊임없이 저를 당겼어요. 지금 호텔 밖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낯선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쯤 저녁이 이미 서울을 감싸고 있었고 날이 저물면서 어떤 조용한 긴장감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넓은 돌로 된 광장 끝에 서 있었고 그 앞엔 옛 궁궐의 문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전통적인 곡선 지붕이 흐린 하늘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났죠. 매서운 찬바람이 제 얼굴을 때려서 코트 칼라를 더 단단히 목에 두르며 추위를 막으려 했어요. 불과 1시간 전쯤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려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가 퍼졌어요. 대통령은 모든 공개 집회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시위든 모임이든 전부 금지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넌사인의 불빛 아래 검은 실루엣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뭔가 이름 붙일 수 없는 힘에 이끌려온 듯 보였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도시의 한쪽에서는 국회 건물이 무장 병력에 의해 차단되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새 계엄령에 반대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려 했지만 막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한쪽, 여기 광화문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어깨에 가방을 맨 채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일을 끝내자마자 급히 온 듯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목도리를 감은 채 침묵 속에 굳은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부부들도 서로 몸을 의지하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으려는 것 같았어요.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몇 분마다 진동했어요. 기자들, 옛 동료들, 심지어 대학 시절의 먼 지인들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국회에서 투표가 가능할까?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야?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하지만 대답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예전 강의에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었거든요. 과거 독재를 극복했던 나라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론들이 눈앞에 펼쳐진 냉혹한 현실과 충돌하고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중심부가 군사적 힘에 둘러싸인 상황이었죠. 국회의원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폭력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군중 사이를 걸어가면서 신발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걸 들었죠. 손을 꼭 잡은 두 청소년이 국회의원 몇몇이 담장을 넘으려다 실패했다는 소문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어요. 대학생들 몇 명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돌려가며 마시면서 몇십 년 전 역사적 봉기에 대해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비슷한 위험을 마주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한 중년 남자는 관자놀이 부분에 흰머리가 보였는데 손에는 접힌 판자 조각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다 읽을 순 없었지만 자유투표라는 굵은 검은 글씨는 확실히 보였어요. 멀리서 군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냄새였지만 이 긴장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죠. 군중 가장자리로는 경찰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조용히 번쩍거렸어요. 사람들은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슬며시 옆으로 비켜줬어요. 누군가 사고를 일으키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저는 더 조직적인 것처럼 보이는 작은 무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빨간 니트 모자를 쓴 젊은 여성이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국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측면 출입구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주로 관리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였대요. 나이가 좀 더 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벌써 그 경로를 통해 의원들을 안내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이들이 전문적인 운동가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교사, 가게 점원, 웹디자이너 같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고 있었죠. 이 순간이 가진 무게를 깨닫자 심장이 뛰었어요. 대통령 측 병력이 아마도 사방에 배치되어 금방이라도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도 제 눈앞에서 조용한 저항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학문적 공간에서 진지한 토론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아무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지만 이 침묵이 어떤 구호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의 이해가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제대로 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면 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소문이 제 귀에 들려올 때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몇몇 대담한 의원들이 이미 국회 뒷문 쪽으로 접근하려다 군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밤의 냉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자정은 훌쩍 넘었지만 국회의사당 근처 거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엄청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공기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두꺼운 재킷을 입은 학생들,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꼭 쥔 중년의 가게 주인, 그리고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엄마까지.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군중 속에서 소식이 속삭이듯 전해졌어요. 중요한 정족수를 채울 의원들 몇 명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군인들이 공식 입구를 모두 봉쇄해서 그 의원들은 비밀 통로를 찾아야 했대요. 아마 유지 보수용 터널이나 울타리 뒤에 오래된 서비스 문 같은 곳일 거라고 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사람들 얼굴에 드러난 긴장된 표정을 보니 모두 그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군인들이 딱딱하게 정렬한 채 서 있었어요. 그들은 무거운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들고 있었죠. 눈빛은 단단해 보였지만 뭔가 불확실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들도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몇은 총을 가슴 가까이에 붙잡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군중을 물리치려는 듯 서 있는 모습만으로 압박을 주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계엄령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졌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 안에 더 큰 결의만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갑자기 옆 골목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보였어요. 몇몇 시민들이 방어막처럼 팔짱을 끼고 둥글게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좁은 골목과 군인들 사이에 살아있는 장벽을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저 골목에 있는 것 같네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의원들만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계엄령을 멈출 비상투표를 열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이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군인들이 모든 길목을 차단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가까이에서 보려고 했지만 보이는 건 어두운 코트와 올라간 후드, 그리고 반짝이는 눈동자들 뿐이었어요. 군중 속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군중은 뒤로 밀렸어요. 모두가 꽉 밀착해 서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말없이 버티기로 한 듯했죠. 옆눈으로 한 젊은 여자가 정장을 입은 남자를 짧은 벽 쪽으로 안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남자는 아마 의원 같았어요. 여자는 무릎을 꿇고 등을 내밀어 발판처럼 써달라는 신호를 줬어요.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디디고 올라서더니 손끝으로 벽 위에 있는 턱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작은 손전등 빛이 깜빡이며 그의 길을 비춰줬어요. 그리고 그가 벽 너머로 사라지자 군중 속에서 조용한 환호가 퍼졌어요. 한 명 성공했어요. 이제 몇 명이 더 남았을까요? 이제 실루엣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의원들이 울타리를 넘고 연문을 통과하고 장벽 아래로 기어가도록 돕고 있었어요. 의원들이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군중은 더 대담해지고 자신감도 커졌어요. 은발이 희미한 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할머니가 또 다른 정치인에게 가장 좋은 경로를 가리켰고 학생들은 잠긴 철문을 넘어가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밧줄을 전달했어요. 마치 우리가 모두 비밀 작전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각자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군인들도 이런 움직임을 눈치챘죠. 그들은 군중 속으로 더 세게 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로 팔짱을 끼고 한 명의 군인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목소리도 덧붙였어요. 의원들이 투표해야 해요. 오늘 밤에 꼭 투표해야만 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그 용기를 보는 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켰어요. 군중은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몸과 조용한 결의로 아직 숨어있는 의원들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만약 폭력이 터지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신경을 가다듬고 자리를 지켰어요.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어요.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1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잊어버렸어요. 딱딱한 도로 위에 서 있느라 발은 아팠고 찬바람에 눈은 따가웠어요. 하지만 제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단 1초라도 물러서면 중요한 순간을 놓칠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벽 너머에서, 골목 안에서, 시야에서 가려진 곳에서요. 그때 저 앞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군중 전체로 불길처럼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높이 들어 올렸고 화면에서 빛이 반짝였어요. 속삭임은 점점 흥분된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해냈어. 안으로 들어갔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거였어요. 드디어 투표를 열 수 있게 된 거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건물 안에서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정족수를 채운 의원들이 모였다면 계엄령에 도전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시도. 국회의사당 주변 광장은 마치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 같았어요. 동틀 무렵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군중 끝자락에 서서 얼어붙은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주입구를 막고 서 있는 군인들이 보였어요. 헬멧과 소총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꽉 쥔 채로 모든 걸 촬영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까봐 두려웠어요. 대신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담아내려고 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려면 제 자신을 믿어야 했거든요. 민간인들이 앞으로 밀려들며 군인들이 쳐놓은 장벽에 몸을 기댔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고 이웃 어르신들이 서로 팔을 붙잡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모두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투표하지 못하면 계엄령이 계속될 거고 나라의 자유가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 그들이 성공한다면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였죠. 모든 것이 앞으로 몇 분 안에 결정될 상황이었어요. 저는 한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낮은 난간을 넘어 옆문으로 들어가려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 힘을 다하는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 아래에는 대학생들 몇 명이 손과 어깨를 맞대고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그녀를 도왔어요. 바로 옆에서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으며 자신을 지탱하는 동시에 또 다른 정치인이 좁은 틈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커졌고 그 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갑자기 한 군인이 앞으로 나와 사람들을 뒤로 밀어내려 했어요. 그는 중년 여성 한 명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 끌어냈죠. 그때 제가 TV 뉴스에서 봤던 퇴직한 기자 한 명이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는 군인의 소총을 빼앗아 버렸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겨누는 대신 뒤로 던져버렸어요. 군중은 숨을 죽이며 놀랐어요. 누구도 이런 직접적인 용기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잠깐 동안 저는 이런 행동이 폭력을 촉발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결단력에 충격을 받은 듯 군인들은 머뭇거리며 움직이지 못했어요. 긴장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고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였어요. 제 주변에서는 스마트폰 화면들이 어둠 속을 환히 밝히고 있었어요. 헬멧, 깃발, 긴장된 얼굴들 위로 작은 빛들이 춤추듯 비치고 있었죠.
이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비밀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는 평화로운 투쟁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또 어떤 이들은 희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연약하면서도 강력한 것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죠. 군중의 외침과 속삭임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 가까이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들, 아마도 안으로 들어간 의원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투표가 이루어질 그 자리 바로 몇 걸음 앞에 다가간 듯 보였어요. 밖에서는 저희가 마치 자연스럽게 하나의 보호막이 된 듯 했어요. 어떤 지시나 리더 없이도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죠. 군인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들을 막으려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켜내야 했어요. 그때 철제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한순간 얼어붙었지만 우리는 곧 더 단단히 서로에게 몸을 밀착시켜 하나의 벽을 이루었어요. 군인들은 불안하게 무게중심을 옮기며 서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한 합창으로 울려 퍼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안에서는 의원들이 자리에 도착한 게 분명했어요. 그들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손을 들며 빠르게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매 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충분할까요?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강제로 진입하려 들진 않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마치 고요한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듯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 소리는 광장을 휩쓸며 점점 커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소식이 퍼졌어요. 의원들이 해냈대요. 엄청난 다수결로 계엄령을 부결시켰다는 소식이었어요. 거의 동시에 군인들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명령을 외치지도 총을 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강한 의지의 물결에 휩쓸린 것처럼 조용히 후퇴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군인들이 물러나는 장면을 보게 했어요. 어르신들은 손을 맞잡으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총알이 아닌 용기와 연대, 그리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이뤄낸 평화로운 승리였어요. 서울의 지붕 위로 첫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광장은 의지의 전쟁터에서 조용한 축제의 장소로 변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이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민주주의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끌어올려지는 장면을 본 그 기분도, 우리의 핸드폰 화면과 목소리 속에서 빛나던 진실도 잊지 못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가장 어두운 힘조차 막아낼 수 있다는 걸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날 밤은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조용한 거리와 평온한 사람들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국회의사당 근처에 서 있었는데 차가운 아침 공기에 살짝 몸을 떨었어요. 군인들은 사라지고 무거운 군화 소리와 소총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차량 소리와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모두들 방금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죠. 의사당 부지 밖에 있는 돌담에 기대어 서 있던 순간이 기억나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오르곤 했죠. 제 다리는 여전히 아드레날린이 가득했던 긴장감에 떨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던 모습을 봤고 노인들과
젊은 여성들이 선출된 공직자들을 담장과 벽 너머로 올리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그곳엔 땀과 공포가 뒤섞인 공기가 가득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근처 빵집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빵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서울의 일상적인 도시 리듬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죠.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 몇 명이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 있었어요. 가방을 발치해 두고 밤새 일어난 일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한 소녀는 얼굴이 아직 차가운 날씨 때문에 붉어져 있었는데 자기는 평생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노란 목도리를 한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과거 민주화를 위한 투쟁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만 자기가 직접 이런 용기를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죠. 그들의 순수한 경이로움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어린 학생들은 방금 평범한 시민들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거였죠.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한 할머니가 자기 집 앞 계단을 쓸고 계셨는데요. 저를 보며 잠시 멈춰서더니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이해했어요. 이 나라는 끔찍한 시험을 겪었고 국민들은 무너지기를 거부했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할머니는 빗자루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마치 나라 전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는 듯 했어요. 그 조용한 순간이 어떤 연설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조금 더 걷다 보니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기자들 몇 명이 주차된 승합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은 피로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 외신 기자는 제 얼굴을 보고 지난밤에 저를 본 적이 있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위기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느끼는 제 감정이 어떤지 물었어요. 저는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 가슴 속의 벅참과 안도감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이런 단합을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말이 가장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한강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까지 걸어갔어요.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며 창백한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마음을 잠시 쉬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분은 민주주의가 영원한 선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식물이라는 걸 몇 년 전에 제게 가르쳐 주셨죠. 지난밤 저는 그 보살핌이 실천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유의 뿌리에 자신들의 용기와 존재감, 그리고 법치를 향한 지지를 물처럼 부어주는 모습이었죠. 김 대통령의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영혼에 새겨진 교훈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공원 맞은편에서는 몇몇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를 홀짝이고 아이들은 서로를 쫓아다니며 웃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번 승리는 단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군인들이 물러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시민으로서의 힘을 믿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새벽을 공포의 날로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희망의 날로 기억하게 되겠죠. 저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금 솟아올랐어요. 이 조용한 영웅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잃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들고 군인들에게 돌진하지 않았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등불처럼 밝혔어요. 의원들에게 비밀 통로를 열어주고 압박에도 굳건히 서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였어요. 지도자들만이 아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자 도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제 휴대전화는 해외의 동료들, 학자들, 친구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들로 울려댔어요. 그들은 저에게 어떤 기분인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영감을 줄 수 있을지 물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군중의 용기, 의원들을 도운 창의적인 방법들, 두려움을 이겨낸 차분한 결단력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멀리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내렸던 곳에 가까워졌어요. 그땐 학술 포럼에서 말은 이론적인 간견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민의 힘을 직접 목격했죠. 다음 계획을 생각했어요. 아마도 여전히 그 포럼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가게 됐죠. 제가 목격한 것을 직접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평범한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했는지 말할 거예요. 그들은 무력을 쓰는 대신 문을 열어주고 국회의원들을 지키고 침묵하지 않으며 싸웠다고요. 그곳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안은 따뜻했어요. 계엄령은 해제되었고 국회의사당은 자유로워졌어요. 국민들은 절망 대신 용기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단지 기억에 남을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다면 아무리 강력한이라도 그것을 쉽게 뽑아낼 수 없다는 증거였어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어요. 이 기억을 어디를 가든 마음에 간직할 거예요. 저는 한강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 기억나요. 따뜻한 채서 올라오는 김이 제 얼굴로 스며들면서 마치 위로의 말을 속삭이는 듯했죠. 그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고 도시도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길거리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이 다시 들렸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어제의 긴장감이 제 생각 끝자락에 묻어 있었죠. 그렇죠. 계엄령은 해제됐고 세상은 환호했지만 그 전날 밤의 정의 같은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번쩍였어요.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어두운 골목길을 헤치고 다니던 모습, 명령을 따라야 할지 망설이는 군인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장일치 표결 직전에 숨 막히는 정적까지 모든 게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했어요. 저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할머니들, 학생들, 상점 주인들, 사무직원들 어떻게 그런 위험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는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연구했고 한국이 수십 년간 겪어온 투쟁의 역사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원칙들이 서울 거리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걸 보니 인간적인 차원에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카페를 나와 좁은 길을 따라 작은 서점들과 국수집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었어요. 저는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또 하나의 학문적 강의를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진짜 목소리와 얼굴,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골목길을 돌자 밝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문화센터였는데 지역 모임과 토론회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모인 주민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격렬한 반군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웃 같았죠. 근처 공장에서 막 일을 마치고 온 것 같은 작업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 보리차를 홀짝이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종이조각 위에 메모를 적고 있는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어도 되냐고 묻자 그들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들의 감정은 분명했고 말투는 차분하고 다정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들은 천천히 말해주고
핸드폰 번역 앱을 가리키며 함께 풀어나갔어요. 그 공장 노동자인 박 씨는 자신이 원래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냥 선거 때 투표를 하고 월드컵 때 조금 응원하고 대중교통에 대해 가끔 불평하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마음속에서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는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다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다고 해요. 제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두려워하면서 자라는 걸 상상했어요.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었죠.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인 한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과거 독재 정권을 겪었고 통행금지와 군인들의 부추 소리, 그리고 뼛속 깊이 박힌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슬픔은 폭력과 침묵이 당연했던 시절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기쁨은 시대가 변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대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아요. 하지만 반복할 필요도 없죠. 그녀의 손길은 강하고 흔들림 없고 확신이 느껴졌어요. 10대 소녀 선희는 메모에서 눈을 들어 설명했어요. 그녀는 밤늦게까지 SNS 생방송을 보며 그 상황을 지켜봤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선생님이 국회의사당 밖의 군중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선희는 민주주의가 멀고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존재이며 모두가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저는 아직 어려요. 하지만 이제 제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절박한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알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각자의 목소리가 균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어젯밤에 딱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하나의 목소리와 몸, 그리고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결된 방패를 만든 거예요.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의 강변 쪽으로 걸어갔어요. 넓은 강물은 도시의 불빛, 금색, 흰색, 파란색을 부드럽게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뭔가를 가르칠 준비를 하고 강단에 서서 제 지식을 나눌 생각만 했던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교훈은 제 삶을 바꿀 만큼 깊은 것이었어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교과서나 정책 보고서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조용한 구석에서 이웃들이 서로를 위해 일어서는 데 있었어요. 울타리를 넘어가야 하는 국회의원을 돕는 낯선 사람들의 손길에 있었고, 무기를 든 군인들 앞에서 주먹 대신 팔짱을 끼고 침착한 눈빛으로 맞서는 용기 속에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강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기타를 치며 모르는 민요를 부르고 있는 대학생들 무리를 지나쳤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모든 가사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가을 하늘은 맑고 상쾌했는데 그 아래에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공기는 약간 서늘했고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의 잎사귀는 노랗고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일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자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이름은 마트슈 노박 박사고 폴란드에서는 저를 방위산업 혁신 컨설턴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해내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이 어떻게 K2 흑표 전차를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제작하고 폴란드에 납품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여기 온 거죠. 그 전차들은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국 방위산업을 움직이는 비밀 같은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멀리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 세련된 다리들, 그리고 밝은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애쓰며 주변을 감상했지만 머릿속은 자꾸 제가 왜 여기 있는지로 돌아가더라고요. 폴란드는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K2PL이라는 전차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나왔고 한 단계 진전하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곤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을 구매해서 설명서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기술이라는 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기술은 기술자들의 실력, 역사, 그리고 힘들게 쌓아온 경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오래된 친구인 김재민 교수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광화문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웅장한 대문 앞에 넓은 광장이에요. 교수님과는 방위산업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조용하고 사려 깊으신 분이에요. 교수님은 특히 한국의 산업 성장, 그중에서도 방위산업 쪽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치셨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한국의 성과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택시는 바쁜 교차로 근처에 저를 내려줬어요. 저는 세련된 건물들과 멋진 코트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넓은 인도로 걸어 나왔죠. 여기저기서 차 엔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보도블록을 밟는 발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거기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광화문이 멀리 보였는데 어두운 기와 지붕과 단단한 형태가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듯 했어요. 김 교수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거든요. 교수님은 깔끔한 블레이저를 입고 작은 가죽 노트를 들고 계셨어요. 마트슈, 어서 와요. 교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뵌 교수님의 익숙한 미소가 참 반가웠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교수님은 잠깐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셨고 우리는 경복궁 근처 길로 들어섰어요. 궁의 기와 지붕과 전통 복장을 한 수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배경에는 고층 빌딩들이 우뚝 서 있었죠. 이 대조적인 풍경을 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야망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마치 젊은 학생에게 가르치듯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폴란드가 받은 K2 전차는 몇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예요.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단계를 쌓아 올린 결과죠. 저희는 가난, 전쟁, 재건의 시기를 겪으며 무기와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단순히 설계도를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발전하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패해서 배우고 절대 멈추지 않는 혁신이죠.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약간 의구심도 들었어요. 폴란드에서는 기술이라는 걸 단순히 구매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나라가 훌륭한 전차를 만든다면 설계도를 사서 똑같이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층위들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공장을 세우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고 세심한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온 과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과연 폴란드가 그런 걸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정원 근처에 멈췄어요. 저는 김 교수님을 따라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지나 인사동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 도착했어요. 해가 점점 낮아지면서
나무로 된 가게 외관과 옛날식 간판들 위로 부드러운 빛이 드리워졌어요. 마치 전통과 현대가 조용히 공존하는 또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김 교수님이 문을 열자마자 따뜻하고 편안한 녹차와 볶은 보리 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잔잔했고 낮고 윤이 나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부드러운 쿠션들이 우리를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같았죠. 몇몇 손님들이 차를 조용히 마시고 있었는데 마치 서로 암묵적으로 존중하는 의식의 일부인 듯 했어요. 저희는 학과 소나무가 그려진 병풍 옆 구석 테이블을 골랐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한 눈빛으로 정교한 도자기, 잔과 김이 나는 찻주전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영어를 못하시는 듯 했어요. 김 교수님이 제게 천천히 차를 따라주셨는데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 것처럼 신중해 보였어요. 그분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살짝 올라간 눈썹은 마치 제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트 씨,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복잡한 기술이나 공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걸 먼저 말해야겠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억 속 깊이 얽혀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찻잔을 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달콤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는데 꿀향 같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400년도 더 전에 한국은 바다에서 강력한 적과 마주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군보다 작고 약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꿨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용기와 뛰어난 전략으로 우리 해군을 이끌었어요. 숫자에서 밀렸지만 그의 배, 이른바 거북선은 적들이 본 적 없는 형태였죠. 강하고 설계가 훌륭했으며 우리 해안 지형에 완벽히 맞게 만들어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승무원들의 용기로 한국은 전세를 뒤집었고 그 승리는 오늘날에도 유명하고 존경받아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혁신, 규율, 당열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옛 목선들이 연기로 가득 찬 하늘 아래를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노를 저으며 리듬을 맞추는 모습, 대포가 발사되기 전에 긴장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화로운 찻집에 앉아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생생하게 살아있어 마치 저를 어깨를 두드리며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16세기 장군이 어떻게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현대 무기와 연관이 있을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잠시 멈추며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연녹색 채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교수님이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단지 전쟁에 관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믿고 도전에 적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정신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한국 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연구하고 개선하고 결국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생각들을 폴란드에서 우리가 찬탄했던 현대적인 K2 전차와 연결지어 보려고 했어요. 폴란드에서는 K2 전차를 놀라운 제품으로 봤어요. 빠른 생산 속도, 높은 품질, 그리고 많은 유럽인들을 놀라게 한 합리적인 비용 때문이었죠. 하지만 K2의 진정한 힘은 강철과 소프트웨어 너머에 있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역경에 맞섰던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엔 외국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죠. 부품을 역설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웠습니다. 근로자들을 밤낮 없이 훈련시키고 공장은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의지로 돌아갔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전차나 자주포들은 그런 인내와 끈기의 수십 년에 걸친 결과물이에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폴란드를 그런 시각으로 그려보려고 했어요. 공산주의 몰락 이후 제 고향 폴란드는 여러 방면에서 고생했어요. 공장이 문을 닫고 숙련된 인력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으며 방위산업은 축소됐죠.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설계를 통해 다시 도약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돈이나 계약 문제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기술 자체가 중요하긴 해도 핵심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핵심은 아마도 열심히 일하는 문화적 자부심과 장기적인 비전이라는 청사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일지도 몰랐어요. 교수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집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사서 그냥 들여와서 전차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설계도나 기계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 기계들 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각 과정을 몇 년에 걸쳐 익힌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셨어요. 맞아요, 마트시.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천천히 성장한 나무와 같아요. 해마다 폭풍과 햇살 속에서 자란 나무죠. 나이테 하나하나가 배운 교훈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영향이 지식의 씨앗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 씨앗들이 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찻집은 이제 거의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 위로 높게 자리 잡은 현대적인 대형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불빛이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실내는 밝은 백색 천장 조명 아래 긴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그룹의 사람들이 마치 옛날 방식의 결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한국 임원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집중되어 보였어요. 반대편에는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K2 전차 프로젝트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묻어났고 눈은 문서 더미와 한국팀의 흔들림 없는 시선 사이를 오갔어요. 저는 폴란드 팀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예의를 갖추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역할은 주로 듣고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이 회의가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이 협상의 중요성은 상당히 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 K2PL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엄청났고 단순히 돈이나 설계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것이 부족해 보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폴란드 관계자들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신속한 기술 이전을 원했어요. 단순히 최종 설계도를 넘겨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전차가 이렇게 매끄럽고 빠르게 조립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한 비즈니스 언어로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스프레드시트와 비용 추정치를 가리켰어요. 그 논리가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K2의 뒷이야기와 과정을 배우지 못한다면 폴란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우리 공장은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그대로 복사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쪽은 충분히 압박하거나 충분히 돈을 쓰면 한국이 그들의 성공 비결을 선물처럼 건네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한국 임원들은 공손하게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그는 K2 전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학습, 시험, 그리고 노동자, 공급업체, 기술자를 포함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는 말을 천천히, 신중하게 골라서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관계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몇몇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고 그들은 분명한 답을 원했어요. 한국이 그 비밀을 공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한국 쪽은 계속해서 대량 생산의 복잡성을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자국에서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설계도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숙련된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조립 라인을 설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자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장도 필요하다고 했죠. 방위산업 제조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화적 전환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폴란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K2PL의 현지 생산 비용이 모두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는 차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정말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정말로 폴란드를 파트너로 여긴다면 그들의 문을 열고 모든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 귀에는 우리 쪽이 다소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이해는 갔어요. 돈이 걸려 있고 시간이 촉박했으니까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방 안에 긴장감이 가득 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한국 임원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들의 성공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단순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설계도를 참고하며 조금씩 산업 역량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데 그 결과를 단순히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세부 사항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하나의 지식 체계, 살아있는 과정을 빌리고 싶어 한 셈이었죠. 폴란드 관계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 쪽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들의 확고한 입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묵한 채 테이블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방 안에 가득 찬 좌절감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제 머릿속에서도 복잡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폴란드로 돌아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쉽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산이 크더라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한국 측은 폴란드가 자체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숙련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상기시켰어요. 폴란드 관계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서들이 정리되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지만 끝맺음의 침묵은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서늘한 밤 공기를 마시며 이상하게도 기진맥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난간으로 걸어가 어둠 속 물 위에서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폴란드의 요구가 한국의 현실과 맞닥뜨린 순간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이 깨달음을 본국에 어떻게 전할지 고민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조용한 밤, 저는 그곳에 서서 서울에서 배운 이 교훈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긴장감 넘치던 회의실을 나와 청계천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공기가 제 얼굴에 닿으니 시원했고 도시의 은은한 소음이 복잡했던 제 생각을 조금씩 가라앉혀줬어요. 저는 몇 걸음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으며 오늘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주변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징검다리를 뛰어넘으며 깔깔거렸어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물 위에 반사돼서 마치 서울 중심부를 흐르는 금빛 리본처럼 보였어요. 김 교수님은 물가 쪽으로 저를 천천히 이끌었어요. 처음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갑차 기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강렬한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금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그리고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견뎌온 의지 속에 살아 있었어요. 이런 걸 폴란드가 아무리 큰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단번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본국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봤어요. 폴란드에서는 돈과 법적 계약만 있으면 마치 금고 열쇠처럼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최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최첨단 기계를 구매하면 곧바로 우리의 능력이 올라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수많은 작은 승리와 고통스러운 교훈을 바탕으로 산업을 쌓아 올린 거였어요. 이 유산은 설계도만큼 실질적이었지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투의 본질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제가 배운 것들을 반영하는 듯한 소소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은 나이든 남성이 젊은 남자아이에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손자였겠죠. 아이가 비틀거리면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둘은 다시 시도했어요. 결국 아이는 균형을 잡게 되었죠. 저는 몇십 년 전 한국의 기술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실수를 반복하며 조금씩 배워가다 결국 장갑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강가의 아이처럼 그들도 분명 여러 번 비틀거렸겠죠. 하지만 결국엔 단단히 서게 됐을 거예요. 조용한 곳에 다다르자 김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마트씨, K2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이건 긴 이야기의 한 챕터죠.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던 시절, 전쟁 이후 힘겹게 살아남아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걸 기억해요. 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이던 시절에 배를 만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세대마다 지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줬죠. 여기 흐르는 물처럼요. 물은 시간 속에서 장애물을 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도달한 것도 그런 과정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 위에서 춤추는 반짝이는 빛들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산업 강국이 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오랜 협력과 신뢰, 비밀을 공유하고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작은 성공 하나가 과거의 노력을 층층이 쌓아 올려져 나온 결과였어요. 그건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서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계절이 흘러야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였죠. 폴란드의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며 지름길을 찾으려 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우리만의 기초를 닦고 우리만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교육과 꾸준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내부에서부터 단단히 쌓아 올려야 했어요. 우리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작은 공장들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했죠.
그런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K2와 같은 뛰어난 장갑차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문득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본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이나 실험실이 아니라 역사와 혁신이 청계천처럼 한데 어우러져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이곳 사람들의 차분한 자신감을 보고 K2의 힘이 단순히 현대적 기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 단련된 민족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멀리서 거리의 음악가가 기타를 치고 있었고 잔잔한 멜로디가 물 위로 퍼졌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멈춰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셨어요. 폴란드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맞듯이. 하지만 당신들은 한국이 몇십 년 전에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 자랑스러운 역사,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깨어났어요. 호텔방은 조용했고 작은 냉장고의 부드러운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이른 교통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연한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 아래는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음 움직임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 이미지와 목소리들이 떠오르면서 한국에 힘들게 쌓아온 성공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가기 전에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 배운 것들을 집에 돌아가 어떻게 전달할지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폴란드의 지도자들에게 K2 전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쉽겠지만 그건 단순히 기계일 뿐이잖아요. 철판, 대포, 엔진, 복잡한 전자장치들. 하지만 그 기계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힘, 문화, 인내, 그리고 오랜 세월의 고난을 동력과 혁신으로 바꾼 이야기. 이건 단순한 보고서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시키고 영감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명동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그곳에 간단한 죽과 김치가 유명하다고 추천하셨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교수님은 창가 자리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마치 제 생각을 읽으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과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죠. 만약 세계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설득할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면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질문을 곱씹으셨고 대답하기 전에 공기가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창문 밖으로는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도시는 목적이 가득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제품이나 공장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표 아래 숨겨진 깊은 뿌리 체계와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나무 K2 전차 같은 뿌리가 수십 년에 걸쳐 자라났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나 열매에만 집중하지만 뿌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이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지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근처에 있는 기술 고등학교를 가보자고 제안하셨어요. 그 아이디어에 정말 마음이 설렜어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를 발전시킬 혁신가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 있고 효율적인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역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도시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미세 조정을 거친 기계처럼 모든 부분이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정한 뜰이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아직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교수님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분이셨대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로봇 대회와 학생들의 발명품을 다룬 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는 걸 봤어요. 한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 몇몇 학생들이 작은 드론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회로판을 테스트하거나 작은 프로펠러를 조정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장인들이 차분히 작업을 다듬고 배우는 과정 같았어요. 그들은 설명서를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며 배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의 다음 혁신 물결이 자라나는 터전이라는 걸요. 이 학생들은 빠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멘토가 있었고, 이런 노력과 꾸준한 성장을 존중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학교를 나와 다시 붐비는 거리로 나섰어요.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회의가 있다며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배운 것들을 꼭 나누세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땅을 준비하고 잘 가꾸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뭔가 멋진 것이 자라날 겁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지혜와 솔직한 설명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제가 표면 아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이 깨달음을 집으로 가져가야 할 차례였죠. 비행기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아 저는 남산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상기슬까지 간 뒤 천천히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도시 아래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지나쳐갔죠. 이전에 그곳에 섰을 때 저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더 깊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손에 의해 형성된 곳이었어요. 서울의 성공 이야기에는 지름길이 없었어요. 모든 다리, 모든 고층 빌딩, 모든 첨단 무기는 역사적인 고난, 도덕적 교훈, 그리고 축적된 기술 위에 쌓아 올려진 결과물이었죠. 정상에 도착해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웅성거림을 느꼈어요. 폴란드 지도자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상상해 봤어요. 저는 그들에게 용기나 결단력은 살 수도 빌릴 수도 없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기술을 쌓을 환경을 만들고 끈기의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요.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산업 부문의 어려움을 딛고 현대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K2 전차의 프로토타입이 담긴 낡은 노트북을 보여줬던 한국 엔지니어가 떠올랐어요. 회의실 안의 정적,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신성한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 그건 단순히 기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죠. 저는 이걸 바르샤바에서 설명할 거예요.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서고 싶다면 자신의 뿌리를 한 걸음씩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길러내야 한다고요. 도시의 전망을 뒤로하고 몸을 돌렸을 때 제 임무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성장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공식으로가 아니라 인내와 노력의 교훈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제 인천공항의 문을 지나 비행기를 타고
바르샤바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동력을 불어넣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뿌리가 없으면 어떤 강한 나무도 설 수 없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의 작은 TV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밝은 화면이 어두운 방을 비추며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여 그 순간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제 이름은 유세프 알파루크이고 카이로에서 국방정책자문을 맡고 있어요. 여러 나라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수년간 연구해 왔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어요. 사무실의 에어컨이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카이로의 저녁 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빈 커피컵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또 다른 긴 하루의 증거였죠. 얇은 벽 너머로 청소 직원들이 청소기 소리를 내며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화면에 나온 이미지였어요. 사진에는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무기였어요. 그들은 최신형 K-239 천무 미사일 발사기를 세계에 공개했어요. 이 무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CTM-269 중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꺼내 이 미사일들의 세부 사항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미사일들은 5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고 절대 빗나가지 않았어요. 마치 권총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격총을 얻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그 미사일들만이 아니었어요. 그 미사일들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서 구했냐는 점이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대형 무기를 구매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한국으로 눈을 돌린 걸까요? 저는 피곤한 눈을 문지르며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15층 아래 카이로의 거리는 여전히 늦은 밤의 교통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아요. 노란 택시 불빛들이 건물들 사이를 불꽃놀이처럼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고 생각에 잠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한 중동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나라들 중 하나였죠. 그들은 엄청난 석유 자금을 가지고 있고 현대적인 도시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막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경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문제도 있었죠. 해적들이 그들의 선박을 위협하고 인근 국가에서 반란군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폰이 주머니에서 진동을 하며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꺼냈는데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메시지는 사우디 국방부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와서 이 새로운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했어요. 저는 손을 살짝 떨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건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응답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였어요. 어쩌면 그 다음 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일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때때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초대장에 답장을 하기 전에 이 새로운 미사일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 했어요. 컴퓨터 화면의 부드러운 빛이 제 얼굴을 비추며 저는 군사 보고서와 뉴스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이로의 하늘은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첫 번째 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읽어가면서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중동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있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며칠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말이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에 대한 답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것이 카이로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중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위기의 중심으로 저를 이끌어갈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리야드에 착륙하기 위해 하강을 시작하자 기체가 아래에서부터 덜컹거렸어요. 카이로에서 출발해 4시간 동안 비행했지만 저는 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읽느라 바빴거든요.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계속 맴돌았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오랫동안 구매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갑자기 한국을 선택했을까? 둥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니 끝없이 펼쳐진 주황빛 모래 언덕 위로 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언덕들이 사라지고 리야드의 선명한 스카이라인이 나타났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사막 바닥에서 자라난 거대한 크리스탈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카이로의 고대 거리와 역사적인 건물들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기장이 벌써 바깥 온도가 화씨 95도, 섭씨 약 35도라고 알려줬어요. 아직 오전 7시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저는 K239 천무 미사일 시스템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챙기고 초현대식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걸어 나갔어요. 바닥, 벽, 천장까지 모든 것이 반짝거렸어요. 마치 미래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죠. 도착 게이트에선 유세프 알파루크라고 아랍어와 영어로 쓰인 팻말을 든 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하얀 토브를 입고 있었고 저를 틴트 처리된 검은색 메르세데스 차로 안내했어요.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리야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 호텔은 킹 압둘라 금융지구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며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대고 5해 전 마지막 방문 때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살펴봤어요. 새로 생긴 고층 빌딩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고 유리로 된 외벽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건설용 크레인이 보였고 마치 이 도시 전체가 미래로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묵을 호텔은 마치 거대한 코르크마개처럼 비틀린 모양의 타워였는데 제 방은 그 건물의 40층에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모습이었어요. 전통적인 낮은 건물들이 모래빛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편 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초현대적인 건축물들도 곳곳에 보였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겨우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음 날 국방부 회의를 확인하는 메시지였죠. 저는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신선한 빵과 함께 먹는 샥슈카로 아침을 해결하며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사우디군이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선택한 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동맹의 변화, 즉 서쪽이 아닌 동쪽을 바라보려는 움직임 같았어요. 하지만 왜였을까요? 저녁 무렵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긴장됐죠. 알파룩 선생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8시에 차가 모시러 갈 것입니다. 식당은 또 다른 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었고 제 호텔방에서 보였던 전망마저도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멋진 경치를 자랑했어요. 국방부 장관이자 압둘라 왕자는 창가 쪽 개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맞이하며 전통적인 아랍식으로 양볼의 입을 맞췄어요. 유세프, 그는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맙소. 그가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가 천무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릴에 구운 양고기와 샤프란 쌀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를 하며 압둘라 왕자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기를 조심스럽게 썰며 말했어요. 우리에겐 그 변화를 이해하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빈곤에서 출발해 단 한 세대 만에 기술 강국이 되었죠. 그들은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어요. 그는 사우디 비전 2030, 즉 석유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국가 계획과 한국 무기 선택을 연결지어 설명했어요. 그들의 미사일은 단순히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지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창조하는 나라로 변모하는 미래 말이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압둘라 왕자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내일 국방부에서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사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유세프.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사고 있는 겁니다.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지 군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루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호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죠. 커튼은 열려 있었고 리야드의 불빛이 사막의 밤하늘 속에서 마치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걸 지켜봤고 그로 인해 중동에서의 권력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물 한 잔을 따르며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미사일 공격의 정확성에 정말 놀랐어요. 저는 방위 정책 자문 역할을 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천무 미사일 시스템은 단순히 공격을 막은 게 아니라 마치 수술처럼 정확하게 그 일을 해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 공격 후에 만났던 사우디 군 지도자들은 자부심에 차 있었어요.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전통적인 서방 파트너가 아닌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했어요. 중동은 항상 서로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복잡한 체스판 같았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새로운 강력한 기물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CTM-25 구식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사우디와 한국의 파트너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제 반응이 기억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미국이 오랫동안 사우디의 주요 군사 공급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안보를 바탕부터 쌓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전 세계의 동료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제 전화기를 진동하게 했어요. 모두 제가 본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봤지만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욕실로 가서 차가운 물을 얼굴에 튕기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정책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술이 몇 분 만에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TV 화면에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나고 있는 배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배와 승무원들은 아마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침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몇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그들은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스스로를 일으켰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글이 술술 써졌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썼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돕고 있었죠. 그들은 미사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있었어요. 카이로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우디 국방 당국과 만났어요. 그 방의 분위기는 이제 달라졌어요. 방 안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깊게 느껴졌죠.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비행기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이 일이 제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단순히 서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죠. 한국은 글로벌 강대국이 아니었지만 방위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달라질 거란 걸 알았어요. 더 이상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이제 군사기술의 미래를 실제로 목격했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능력 있고 혁신적이었어요. 카이로로 내려가면서 저는 피곤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목격한 일들은 중동을 바꿀 거였지만 저 자신도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안보는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교훈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걸 직접 보게 되어 정말 행운이었어요. 카이로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제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궤적들이 밤하늘을 밝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상교통로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일은 이제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었어요. 제 핸드폰은 계속 울렸어요. 중동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본 걸 말해주세요. 미사일이 정말 정확했나요? 라며 묻곤 했어요. 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매번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 아랍에미리트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그들의 국방장관이 지역 안보의 변화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 책상 위에는 촌무 발사기 사진, 홍해 위성지도, 항로 다이어그램 등 수십 장의 사진이 펼쳐졌어요. 각 사진은 사건의 일부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두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했어요. 이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스마트한 무기, 정밀한 무기입니다. 저는 CTM 이보 구식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표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들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다음엔 요르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의 군 고위 지도자들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개발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미사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암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명했어요. 그들의 방위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 전체가 다릅니다.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질문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이 상황이 이란의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페르시아만의 힘의 균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나라들이 전통적인 서방 파트너 대신 한국의 군사 기술을 찾게 될까? 저는 이 대화들에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나라들은 무기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기 뒤에 있는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작은 나라들도 올바른 분야에 투자하면 세계 수준의 방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집트의 군 지도자들이 저를 초대해 국방 아카데미에서 1년의 강의를 하게 했어요. 저는 젊은 장교들로 가득한 강의실 앞에 서서 그들의 얼굴에서 미래의 군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가 말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할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영향은 군사적 문제를 넘어 퍼져갔어요. 기업 리더들이 한국의 기술 성과가 다른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저는 기술 회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정밀공학이 제조업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어느 날 홍해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던 중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공적인 미사일 방어는 사우디 선박만 보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역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만든 일이었어요. 공격적인 행동을 고려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2번 생각해야 했어요. CTM 이바 구잉 미사일의 정확도 덕분에 갈등을 시작하는 비용이 훨씬 높아졌어요. 쿠웨이트 국방부는 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 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장관이 말했어요.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몇 주 동안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국가들 간의 대화 방식에 변화가 생겼어요. 위협적인 언어는 줄어들고 협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정밀한 군사력을 보여준 것이 의외로 평화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무시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공동훈련과 공유된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사일 공격이 있었던 밤의 노트를 다시 보며 저는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지역 안보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나라들은 최고의 방어가 신중한 계획, 첨단 기술,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의 역할도 변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한 발표, 제가 쓴 보고서 하나하나가 각국이 미래의 안보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제대서의 그 밤의 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군 지도자들이 방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모두가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어요. 카이로의 사무실에 앉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도시 스카이라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죠.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신문들이 가득했어요. 각 신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중동 지역의 군사기술을 재편성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딸이 선물한 커피 머그잔을 들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주황색 하늘이 제가 제대서 CTM 이보 구중 미사일이 사우디의 항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던 그 중요한 날을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히 무기의 힘 이상으로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빠, 아직 보고서 쓰고 있어요. 제 딸 사라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15살인 사라는 저처럼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전엔 이 일을 그녀와 공유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 같다고 생각했었죠. 여기 와봐. 제가 말하며 제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산업도시들을 찍은 위성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공장들 봐. 이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야. 사라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배우는지에 관한 이야기야. 한국은 우리에게 강한 게 단순히 가장 큰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어.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 방위시설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만드는 깨끗한 실험실,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는 시험장,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대학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라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체스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봐. 제가 말했어요. 최고의 플레이어는 단지 다음 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5수, 10수 앞을 내다보며 생각해.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체커스를 할 때 체스를 두고 있었던 거야.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저는 자신이 만든 타임라인을 꺼냈어요. 그건 한국이 한국전쟁 후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야.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지식, 기술, 그리고 혁신의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방위기술 관련 컨퍼런스에서 간견하라는 초대였어요. 이런 초대가 이제 자주 오게 되었죠. 모두가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제가 사라에게 말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야. 이제는 단지 기존 공급처에서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각국이 자신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파트너를 찾고 있어. 저는 최근에 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기술 학교들이 열리고 젊은 사람들이 공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연구센터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유산이야. 제가 말했어요.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하고 혁신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 사라는 기술연구소에서 일하는 젊은 사우디 여성들이 있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회도 바뀌고 있네요. 맞아.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라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하면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거야.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교육, 새로운 아이디어들. 저는 다음 달 일정을 보았어요. 이집트, UAE, 요르단의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사우디와 한국의 파트너십에서 배우고 싶어 했죠. 이제 저는 무기 시스템에 관한 정보만을 공유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국이 자신들의 기술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제 알았지? 제가 사라에게 물었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 방식대로 이걸 할 수 있어. 한국이나 사우디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 그 원칙들을 배우고 자신들에게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야. 카이로 건물들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최신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사라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나라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더 자립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 사라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아빠. 항상 아빠가 하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고 살지만 그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녀를 안으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 그게 바로 정밀함의 진정한 유산이야.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정확히 계획하는 것.